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의 법적 움직임에 대응해서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법적 이론을 정리한 사실 아실 겁니다. SEC는 법적 선례를 인용해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단순하게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즉, 미등록 증권으로 보이는 코인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법적 선례로서 LBC 토큰의 사례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SEC가 LBC 토큰 사례를 인용한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판사는 LBC 토큰의 초기 판매에 대해서는 SEC 손을 들어주었지만 LBC 토큰의 2차 판매를 증권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야기한 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EC 성명에 대해서 전 SEC 이사이자 변호사인 마크 파겔이 SEC의 성명이 전반적으로 증권법의 정책과 의도에는 부합하지만 법적 판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토큰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쓰임이나 혹은 거래의 형태 등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변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그대로 영원히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매우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XRP 커뮤니티가 리플의 초기 XRP 판매에 대해서는 벌금을 그냥 물고 그리고 에스크로도 SEC에게 환수하고 대신 2차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마크 파겔은 합리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리플의 XRP 초기 판매는 증권이니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현재 2차 시장에서의 판매는 거래 형식이나 성격으로 봐서 상품으로 보이니 상품으로 인정해달라 이 말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이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 성명에 대해서 일단 증권으로 간주가 되면 향후에 면제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도 향후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이나 부담이 적용이 된다. 이는 SEC의 위헌적인 부담 전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결국에는 2차 시장에서의 해당 토큰의 거래가 증권이 아닌지를 판결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매우 고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이 듭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의 소송에 대한 답답함이 극을 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트윗에서는 토레스 판사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 디튼 변호사나 빌 모건 변호사는 연락해서 좋은 것은 얻을 수 없으니 만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재촉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SEC의 코인베이스 제소 근거는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와 관련해서 SEC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승소한 라이벌리 케이스를 예로 들었지만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오히려 2차 시장 혹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SEC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 즉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EC가 이렇게 미국 시민의 수많은 비용을 가지고 왜 이런 법적 비용에 낭비하고 있는지 좀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CPI를 앞두고 증시와 암호화폐 자산도 변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위축된 상태인데요. 벌써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6월 CPI에 대해서 예측치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5월 4% 상승률에서 또 둔화된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최근에 와서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내려와야 진정으로 인플레이션 감소에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5월 상승률 5.3%에서 둔화된 수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내려온 수치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연준이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감소 속도를 이유로 7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동시에 앞으로는 한 차례 인상이냐, 두 차례 더 인상이냐에 대해서도 이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 내려옴 속도를 참고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이 진정으로 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과 증시의 커플링을 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처럼 독립 자산으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도 적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정말 연말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어서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 비트코인은 어떤 포지셔닝이 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리플에 대한 소송 해결 움직임, 그리고 암호화폐 독립 자산으로서의 정착, 하반기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드나우가 7월 말 론치하면서 전통적인 송금 결제 서비스에 대항하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경쟁 상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소송의 해결과 함께 리플의 기술과 그리고 페드나우의 기술이 통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페드나우 파트너와 그리고 리플 기술을 채택한 파트너가 중복된 케이스가 많은 만큼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 쟁취라는 점에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미국이 오픈된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